네. 지금 시간은 말이죠. DB금융투자의 채권 파트장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문홍철 채권투자 파트장님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식 우리 얘기하다가 채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거 뭐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보통 주식 종목 얘기하는 방송보다는 더 집중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연준의 메시지가 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매파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연준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한 지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매파적 색채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줄인다고 하니까 위험자산 중심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제가 주식을 뭐 열심히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크기하고 주식의 이제 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그려놓고 보면 그 양자가 즉 대차대조표의 크기하고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비슷하게 움직였던 그런 과거의 이제 흐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5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면서 아예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는 이제 과거의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좀 어렵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감안할 때 현재 연준이 좀 긴축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올해 이제 11월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지 좀 통제를 해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의 그 보스는 결국은 그 의회거든요. 그 의회 중에서도 지금의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매파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현재도 그런 흐름에서는 그 금융시장이 맞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기술주, 그 IT 종목, IT 섹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상하관계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다 회수를 하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수를 하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도 내려가고 기술주들이 이제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과거에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한 대여섯 번의 금리 상승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딱딱 잘라서 보면 대부분의 기간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조금 시장이 어두웠다가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시장이 뭐 그게 베어 마켓 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마켓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은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그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베어 마켓 랠리가 꽤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그 길게 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밸류가 좀 싸져 있는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채권 시장의 전망이라는 것이 금리가 이제 2분기 중에는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이제 고점 치고서 더 안 오른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금리 그 자체도 이제 있지만 대차대조표의 크기에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대차대조표를 줄여본 지가 지난 2018년에 한번 연준이 줄였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줄이는 과정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2018년에 대차대조표를 줄였을 때 한번 좀 증시가 안 좋았다가 코로나 직전까지 좀 미국 증시가 좋았던 케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밸류에이션이 이제 합당화되는데 이제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돈 자체를 완전히 줄이는데 이게 쉬울까? 물론 돈이라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 더 잘 되려면 이 민간이 창출하는 경제의 유동성이 커지면은 뭐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의 전체적인 이제 베어마켓 랠리 뷰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도 예. 와야지. 예, 그럼요. 예, 빠져나갈 수 있는 뭐 소위 찬스가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긴축이라는 것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까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국 근데 뭐 지준율도 어저께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만 예. 원화가 그 사실은 유안화하고 뭐 동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환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1260 얼마입니까 지금? 1260원 약간 넘었을 겁니다. 네. 1263원 예. 90전. 와, 많이도 올랐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네. 받는 질문이고 네네. 제가 이제 이자율도 보지만 환율도 네네. 같이 보고 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면 뭐 원달러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위안화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 팬데믹 위기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해졌어요. 예, 사실 이번에 위안화가 약해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가 꽤 계속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졌죠. 네. 그게 이제 위안이 강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달러는 작년부터도 강했거든요. 그럼 달러보다 위안이 더 강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안화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가치를 가진 통화로서 한동안 작용을 이제 했었고요. 그랬던 것이 최근에 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달러 강세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서 환율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약간 사정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위안 달러 환율이 지금 오르고 위안이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원달러가 뭐 지금 당장은 심리적으로 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털을 본다거나 작년부터의 강달러를 선반영한 측면을 보면은 뭐 저는 원화의 약세는 위안만큼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63원이에요. 예. 저도 저 숫자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고요. 네. 예. 숫자 자체도 2년 1개월 만에 그렇죠.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치가 가장 약한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뭐 수학이나 산수나 아니면은 계량 뭐 분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센티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예, 건데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면 1,300원까지 될 것이냐? 예. 저는 좀 그렇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일단은요. 예, 예. 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1,263원, 1,270원 뭐 요 정도 부근에서 외국인이 거꾸로 대한민국의 주식을 조금 단기적으로도 사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밸류상으로는 가치가 예.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다만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네. 펀더멘털리, 그러니까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를 고려했을 때 네. 적정한 가치가 있을 거고요. 원달러 기준에서.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나 심리가 또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제 한국의 수출 성장률을 이용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 모델상으로는 1,250원 위쪽은 좀 비싸다는 게 이제 달러가 비싸다. 즉 원화가 싸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균형값 대비해서 이제 넘어선 상태여서 네.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글로벌리 이 전 세계에서 이 환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추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네. 즉 지금 추세상으로는 분명히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지난 2월 달에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때 한번 환율이 올랐다가 고점을 만든 경우를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외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왠지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면 뭐 그거는 사실 어떤 경제나 어떤 모델에 기반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위쪽을 열어두시긴 하되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두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해외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가 3%면 예. 3%는 아니지만 예. 2.73에서 2.9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움직이고 미국채 있죠.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 예. 봤을 때.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네. 성장주를 주로 이제 채권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네네. 좀 두레이션이 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레이션이 길다라는 건 뭐냐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큰 네. 어떤 채권도 이제 두레이션이 긴 채권이 금리 변화에 좀 민감한 채권들을 이제 두레이션이 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성장주들이 보통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성장주들은 미래에 벌 돈들이 굉장히 좀 먼 미래에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따라서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땡겨서 현재 주가의 모델링을 할 때 네.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네네. 그 가치상 더 많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에 민감하게 성장주들이 반응을 하는 거는 뭐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율을 보는 관점이 2분기 정도가 되면은 전월비 물가가 일부 안정이 되면서 아마 장기 금리는 좀 고점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그림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금리 쪽에서도 심리가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5월달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도 조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를 좀 풀고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언제가 될지 예.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예. 예. 그 한 가지 뭐 요거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역전 예. 뭐 이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아, 자주 있어요? 굉장히 네. 이제 그 역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미 지난 2000년에 있었고 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네, 상당히 네, 긴 기간 동안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2018년에 네. 또 역전된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역전은 의외로 이제 한미 금리 역전되면은 이제 큰일 날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네. 과거에 역전된 사례는 그렇게 뭐 드문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시장 어땠는데요? 안타깝게도 네. 이 금리 역전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네네. 늘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나타납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한국은 금리를 많이 못 올려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모든 활동이 장기 10년 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려봐야 요 10년 쪽 금리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준금리 올리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못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국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되고 그러면 글로벌리 투자를 해쳤던 분들이 아니 이거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2006년에서 8년 역전된 이후 그리고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2008년에도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그렇게 성과가 뭐 단기적인 베어 마켓 랠리는 있었는데 길게 봐서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웠던 좀 경험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환율부터 보면 예. 1260원이지만 예. 64원이지만 예.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네. 펀드멘털하게는 조금 싸졌다. 예. 예. 원화가 싸졌다. 원화가 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 3개월 있다가는 1,200원 될 수도 있다. 연말 정도로 그렇죠. 좀 더 연말 보겠습니다. 정도 되면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주식 쪽은 좀 좋지 예, 않았습니다. 주식 쪽은 좋지 않았다. 뭐 쉽지 않은 얘기만 오늘 좀 했습니다. 죄송하네요. 오늘 뭐 예. 아주 행복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에는 예. 그 콘트레리안 뷰라고요. 예. 예, 역발상적인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네. 남들이 모두 다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최악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네. 비관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좀 가려들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파트장님 본인이 그러셨습니다. 비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절대적으로 다 믿지는 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